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르는 신청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냐면, 일단은 심학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심학규의 부인 곽씨 부인과 함께 이제 아이가 생겨서 딸을 낳아요. 그 딸이 이제 심청이고요. 그러고 나서 딸을 출산을 하고 나서 곽씨 부인이 그 시대에는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조금 역경을 딛고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학규가 이 어린 딸을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심청가에서 쫙 나옵니다. 그러고 심청이는 정말 어여쁘고 착한 딸로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심청이도 알고 있는지, 심청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심학규를 봉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학규님이 제가 계속 신봉사라고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사에 다 계속 신봉사, 신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심학규 씨가 어느 날 개울가를 혼자 건너다가 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푸어푸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이걸 발견하고 구해줍니다. 구해주면서 하는 말이 앞을 못 보시는군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어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공양미 300성만 시주하면 바로 눈을 뜰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심학규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갑자기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약속 드리리다, 그렇게 적어주시오. 이러니까 스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행색을 보아하니 글이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덜컥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키면 당신은 안진뱅이가 될 것이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장애를 얻게 될 것이오 라고 하지만 심학규는 갑자기 화를 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내가 300석도 못할 것 같소?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 300석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안진뱅이가 되게 생겼구나. 통곡을 하니까 심청이가 깜짝 놀래서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하고 물으니 신봉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돼서 내가 어리석게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양비 300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심청이에게도 굉장히 막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어떤 선인, 뱃사홍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처녀를 구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 당시에 이제 어업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바다가 너무 이렇게 요동치고 이래가지고 어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녀를 사서 공양을 해야겠다 해서 그 마을에서 처녀를 구하러 다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심청이가 가서 제가 그 바다에 빠지겠습니다. 그러니 어디 절에 시주를 해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하고 본인이 직접 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유명한 어떤 바다죠? 인당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효심에 감복하여 용왕이 심청이를 다시 육지에 돌려보내죠. 자, 육지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연꽃에 싸서 올라옵니다. 자, 마침 그곳을 지나던
왕이 그 연꽃을 보고 심청이를 발견을 하고 심청이에게 한눈에 반해서 심청이를 황후로 맞이합니다. 심청이가 황후가 돼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요. 맹인잔치를 열어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잔치에서 마지막 날 기적적으로 아버지와 딸은 재회를 하게 되고요. 그 재회를 함과 동시에 또 기적적으로 심학규는 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적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얻게 됩니다. 장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우선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판소리는 원래 북장단의 가치예요. 네, 오늘은 북장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무엇을 시킬 것 같나요? 자, 추임새를 조금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얼쑤, 얼씨구,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화부 붙인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붙인 얼굴이 은은하나 또한 산후 주렴이 앞을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그 봉사 거주 성명을 묻고 저자가 있나 물어보라. 신봉사 저자 말을 듣더니만은
오 아버지 여태는 너을 못 드셨소. 이 남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서 눈을 떠서 절득히 보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 이 청이라니 이것이 웬일이냐. 내가 지금 죽어 소문을 들어왔느냐. 애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안 맞는 말청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가까워라. 얘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까워라. 두 눈을 끈적끈적 하더니만은 눈을 번쩍 떴구나. 한소리 앵콜은 뭐죠? 주임새가 안 들렸죠? 어디에 넣어야 될지. 제가 공연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갔네. 제가 공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넣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래도 이런 되게 이런 눈빛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힘내서 했습니다. 중간에 확 가버렸거든요. 힘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어디 전에 학회에 가서도 발표한 적이 있는 주제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치유적인 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희생을 장려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자, 심청이는 효녀예요. 그렇죠? 또 효녀하면 심청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효녀 심청이라는 제목의 전래동화를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래동화뿐만이 아니고 뭐 교과서에서도 있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이런 판소리는 5종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5종류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심청가예요. 이럴 정도로 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서사죠. 심청이의 이야기는. 자, 이 심청이의 서사에서는 심청이가 정말 효의 전형을 보여주는 착한 딸로 그려져요. 효라는 거는 유교적인 도덕 지침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항상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말 좋은 그런 덕목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의미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효녀심청이라는 그런 서사를 국가적인 서사로 만들므로써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널리 유포하고 그 사람들 안에 이런 인식, 효녀는 심청이라는 그런 인식을 내면화하게 만듦으로써 이
표라는 개념을 조금 더 남성적인 국가에서 여성의 헌신을 장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금 많이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효녀 심청은 정말 일제강점기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국가적 서사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의 우리 아버님들은 그때 이제 한창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국력을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 아들들은 국력을 높이기 위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썼다면 여성분들은 이제 집에서 음지에서 그들을 도와주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남성의 국가적 사회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희생을 장려하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심청이의 자기 희생적인 이야기가 널리 유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춘향가에서 춘향이의 정절이 여성의 미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심청가에서 또는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서사를 하나하나씩 해체를 하다 보면요, 그런 여러 힘든 환경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키워주신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동냥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몸을 팔아요. 재물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심청의 일상적인 노동, 일상적인 감동, 그리고 감정,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아버지를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심청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심청이가 또래 친구들과 재미있게 논다거나 아니면 어떤 멋진 사내와 연애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심청이 이야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효녀로서 효녀 일대의 심청이만 그 극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사적인 장치 그리고 이 서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접하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첫 번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심학규는요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력하고 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지위와 역할에서 박탈을 당해요. 그래서 이러한 남성성의 무력화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제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학규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그 사람의 다시 남성성, 그 사람이 다시 남성성을 되찾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곤 합니다. 전반적으로 심청가라는 서사는 심학규 이 사람의 치유의 과정을 그립니다. 이 사람이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고통이 있었고 그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헛된 약속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딸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눈을 뜨려고 시도를 하지만 시도가 눈이 떠지지 않다가 마지막에 속죄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기적적으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서사가 전반적으로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Gender Studies and Disability Studies 교수이신 김은정 박사님이 이 치유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정상 범주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신체의 치료와 치유가 강제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틀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무조건 치유와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는 그런 폭력적인 인식과 상황을 치유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료라는 강제적인 틀 안에서 장애인의 삶은 치료의 과정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치료가 아닌 그런 테라피적인 과정이 없는 장애인의 삶이 부정이 당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신청가에서도 심학규는요, 본인의 이름이 있지만 항상 심봉사로 불려요. 심맹이 불려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지칭할 때도 아까 노래에서 들었듯이 소맹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작은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캐릭터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는 그것만 굉장히 계속 부각이 돼요. 그게 어떻게 부각이 되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치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치유를 원할 수밖에 없도록 엄청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심학규와 그의 모든 가족은 그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러한 치유적인 폭력은요, 가족 구성원들이 대리인의 역할을 맡도록 요구합니다. 이건 또 그 김은정 박사님께서 치유적인 대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장애인의 치료의 주체가 되어서 장애인의 치료를 결정하고 장애인의 치유를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희생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김은정 박사는 이러한 대리 역할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이어받은 여성에게 일입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심청의 경우처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마지막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끝을 맺고 싶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노래도 정말 해체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봉사가 먼저 시력을 얻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온 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궁극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추임새를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노래를 하고 있어도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 마이크가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시작합니다. 암장애인이 그늘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쓰갈목대는 소리라. 치유가 되었으니 광명천지가 되었다. 밝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장애가 있는 나라는 어두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인을 뭔가 치유를 하게끔 그런 강조하는 서사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학규의 장애는 개인의 장애가 아니고 뭔가 크게 봤을 때 민족의 장애,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정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가 전반적으로 손상된 나라, 영어로는 disabled nation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라의 치유를 소망하는 그런 서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더듬었는데 그래도 같이 함께 호응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경기 민요. 그러면 같이 부르시죠. 진도아리랑 같이 부르셔도 돼요. 후렴만 같이 해요. 아리아리라 이게 진도아리라. 다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미 배우셔서 마스터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드리면 후렴은 꼭 같이 불러주세요.